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내일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이 1에서 5cm,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는 1에서 3cm, 이외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1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지방에는 낮까지 가끔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3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이른바 피크 차이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는 중국의 위기론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1년 전보다 3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통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8명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화재와 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공장 가동률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률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중대재해 2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 그마저도 기소까지 이루어진 건 불과 11건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재판 결과까지 나온 사건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 처벌받은 사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처벌이 과도하다는 경영계 일각의 주장이 무색해 보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중대재해 관련한 정책을 처벌 중심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겠다는 입장이란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아직도 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지금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이 이란 주재 우리나라 대사를 이란 외무부가 초치해서 항의까지 했고 우리가 또 초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네네. 지금 윤 대통령의 과거 핵무장 발언까지 이란 측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까? 네, 이게 오늘 오전 그러니까 새벽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먼저 이란 외무부가 우리 그 주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이란의 관영통신 ISNA 통신이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란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오늘 윤강현 한국 주 이란 대사를 만나서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한국 정부의 이제 이란 자금 동결 등 이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유효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까지 나왔습니다. 이어 나자피 차관은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우리 윤 대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그 아랍에미리트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란도 사실은 핵개발 문제 때문에 미국 측 그리고 또 지금 서방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지금 했다는 얘기가 드는 건데 지금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이란 쪽에서도 지금 우리 대사를 초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제 먼저 이란 측에서 우리 측 대사를 초치를 했고, 예. 이어서 우리 외교부도 이 조현동 1차관이 오늘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조 차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 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요. 이란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앞으로도 이란 측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호 관계 형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명확한 사실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말하자면 이란 측의 항의가 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취지의 좀 항의 뉘앙스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 차관은 또 이란 측이 이 NPT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며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런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윤동 차관 발언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란을 지금 이해시키거나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란 측의 반응을 보면 한 이란 의원 친선협회가 필요하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사실 이 의원 친선협회 내부에서도 지금 소속 정당에 따라 좀 입장이 갈렸는데요. 예. 어쨌든 친선협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종호 의원 그리고 부회장 진성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발언은 자칫 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관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란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한 이란 간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협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박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대통령 일부 발언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면서 비난에 열올리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장병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대통령 발언을 침소봉대 왜곡하며 대통령 외교 성과에 흠집을 내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마저 대통령 발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오늘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당 공개 회의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 네. 발언에 대해 정면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바이든 날리면은 차라리 웃음거리였다지만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간의 역사, 외교적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주정망언은 그야말로 참사 외교라면서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번엔 어떤 실언을 할까 걱정부터 앞서니 국민들도 할 노릇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떠나서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지금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 18일 다보스 포럼 참석 첫날 이제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거듭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글로벌 CEO와의 오찬으로 그 다보스 포럼 일정을 시작하면서 그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한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의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네.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설 내용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발언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그 특별 연설에서 네. 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특히 이제 이 다자 무역 체제, 자유로운 무역 질서의 이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법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보건력 강화,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 등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특히 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 핵발전, 즉 원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한 발언 중에 이제 클라우스 슈밥 그 세계 경제 포럼 회장과 이제 대담을 하면서 네. 이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또 우리나라의 핵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 이제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앞으로 짓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윤 대통령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그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원전 기술을 공유하고 다양한 수출과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슈밥 회장과의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해 왔던 거니까 다른 나라에 원전 짓는 거는 뭐 우리가 수출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원전을 계속 더 짓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원전을 지을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네. 뭐 원전을 추가로 지을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냐를 놓고 이제 팩트 체크처럼 이제 나중에 좀 후속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추가로 원전을 그러니까 현재 건설 중인 그 원전 건설을 완공하겠다는 것이지 추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그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이제 윤 대통령 대담 중에 이제 있던 발언이 그냥 앞서서 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좀 표현을 달리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그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어떤 그런 청사진에서 이게 나온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 원전 부지 선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이것도 굉장히 좀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발언 문제는 또 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추기경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300억 달러 투자 협력 구체하기 위해서 경제 공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기획조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시간 18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행사에서 압둘라 빈투크 알마리 그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장관을 만나 상반기 서울에서 8차 한 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최고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이 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인데요. 양국은 에너지와 핵발전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서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과 방산 문화 콘텐츠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300억 달러 규모 투자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 채널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양대 노총 산불노조를 비롯한 이 수도권 지역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께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 경기 북부지부와 그 산하 서남 서북, 동남 동북지대, 그리고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의 서울 경기 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 경기 2지부, 또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 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등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 강요, 공동 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후에 이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총파까지 예고했다고요? 네, 뭐 경찰에서는 이제 뭐 어떤 현행법상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력행위 처벌법상의 어떤 위법 혐의가 있다. 이제 네. 그것을 이제 수사의 배경으로 밝히고 있지만 노총 측에서는 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고 예.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도 이 정권이 건설자본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 맞설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 이 대공사건 이관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이제 국정원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이게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에 경찰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직전에 이제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까지 이 민주노총 전원직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른바 그 간첩단 혐의 사건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제 1년 후에 경찰로 넘기지 않기 이제 위해서 예. 국정원이 어떤 좀 성과를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잘하고 수사 성과가 있으니 온전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좀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정치권에 있는데요. 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최근 국면에서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었죠. 네,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또 그 광주 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또 그런 발언을 다시 했는데 북한이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역시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재판에 넘겼어요. 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즉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부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사퇴를 종용했다. 이제 이것이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의 골자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데요. 검찰은 다만 각 부처 차관들에 대해서는 장관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 유예 처분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이 자신의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은 날이 95%에 달한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망신주기 의도가 명백한 허위 조작 범죄 콜라보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전 위원장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권익위원장은 매일 근무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휴가기간 제외 100% 출근율이 팩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이제 TV조선 방송에서 감사원이 작년에 진행한 권익위 감사 결과 전 위원장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은 날이 근무일의 95%에 달한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원이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그 방송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제 전 위원장은 취재의 최소한 기본조차 망각한 명백한 허위 보도라면서 자신들이 근무지를 확인 안 하면 권익위원장 근무지가 없는 것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근무일의 95%에서라고 하면 권익위에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근무지가 확인이 안 돼요? 출근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출근 자체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도 좀 헷갈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다는 이 보도도 사실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사실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95%를 근무지가 확인 안 됐다는 얘기가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출근 안 했다는 얘기라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럼 근무는 했다는 얘기인 건지 그것도 좀 그래서 제가 보도를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봐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검찰이 오늘 새벽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자정을 약 30분 정도 넘긴 시간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과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다만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죠. 김성태 전 회장이. 네. 이건 아마 해외 도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포기했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법원이 보는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주 우려인데 네. 이미 사실상 그렇죠. 도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네. 수사가 좀 미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뭐 당장 이번에 적시되지 않은 것은 뭐 지금까지의 조사 또 수사가 좀 뭐 미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 아까 이제 그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오늘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이 회장 간에 통화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났는데 다만 이 보도 자체에도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진술인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고 예. 이재명 대표도 어제 KBS 인터뷰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이 본 일도 없다. 그리고 전화 통화는 누군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김성태 회장은 또 이제 오늘 기자들과 취재진과 접촉한 자리에서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도 검찰이고 이제 언론에서도 좀 사실 규명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1 이걸 두고 지금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출석해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망원시장 민생 현장을 찾은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28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일방적 통보다라면서 상당히 좀 불쾌한 기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네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제 지난 16일에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에게 27일에 출석하라 이렇게 구두로 통보를 했고 다음 날인 17일에 출석일자 그리고 혐의 명등이 적힌 소환 요구서를 이 변호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것이 일단 이 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건을 맡고 있고 이 위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소환을 통보한 것이 좀 상당히 기습적이다. 그래서 출석 요구 응해서는 안 된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던 중에 이제 이 대표로부터 28일 출석하겠다라는 공개 입장 표명이 나온 건데요. 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좀 당혹감을 드러낸 것이 검찰과 협의도 하지 않은 출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외부에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28일에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보고 들었다. 좀 이렇게 당혹감 내지는 좀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한 날짜는 이재명 대표 측하고 협의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원래 검찰이나 경찰에 피의자 내지는 뭐 그런 어떤 참고인들이 뭐 자진 출두하는 형식도 있기 때문에요. 뭐 글쎄요, 이게 12.3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에 계속 거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네요. 네, 사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른바 주류라는 친윤계 또 이제 그 당 주요 그 정치인들로부터 거의 일제 포화를 맡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여기에 좀 가세를 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이 SNS에 쓴 글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비난하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역겨워 손절원분에게 매달리는 것은 대통령 측과 결별만 더욱더 빨리 오게 만들 것이다. 뭐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날에도 뭐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곤란하다. 지금 현직 판사인 나 전 의원의 배우자까지 이렇게 겨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전 의원이 발끈했는데 이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서 이 부창부수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내일 뭔가 입장 발표한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있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나 전 의원 측에서 오보다 그런 사실 없다. 일단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친윤계로부터 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뭐 거의 집단 린치 수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집중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자 지금 오히려 좀 정치권이나 당내에서 약간 동정론 비슷한 게 일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인 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도 좀 이제 말하자면 그런 비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입장 표명을 하는 등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뭔가 입장 변화가 있을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아리송합니다. 상황이. 좀 지켜보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 동거녀의 시신 수색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증거들이 이기영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일단 택시기사 살해건에 대해서 네.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정황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네, 이기영이 2018년에 음주 운전을 해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9년 11월에 그 항소심에서 똑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누범 기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가중처벌 받을 이런 걸 걱정을 해서 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게 집으로 유인한 다음에 살해를 했다. 그렇다면 자기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에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지금 검찰이 공개를 했어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범행을 하기 전에 본인이 그 일부 독극물에 대해서 검색을 한 그런 증거들이 휴대폰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주의 그 변사체 관련된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사체를 뭐 유기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 공면청의 물의 흐름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한 그런 정황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휴대폰에 잠금을 어떻게 해제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검색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상당히 사전에 미리 살해를 계획을 한 그런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살해를 계획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것과 시신을 찾아서 네. 직접 살해의 증거를 찾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실제로 이제 살인이 저질렀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체를 발견을 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신이 없는 그런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해서 또 유죄가 이제 인정이 된 그런 경우들도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이혼한 전 남편을 제주도에서 이제 뭐 목포로 가는 그 배에서 이제 살해를 했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충분히 이제 살인을 한 것이 인정이 돼서 비록 사체를 발견은 하지 못했지만 네. 유죄가 인정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시신 지금 유기했다고 하는 동거녀 시신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범죄로 인정한 살인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건의 살인이 아니라 이미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시신은 이미 발견이 돼가지고 확보가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이제 두 번째의 살인
사건에 대한 시신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 살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건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때 충분히 이제 중형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릉천변에 동거녀를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기영이. 네. 근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네. 뭐 그 검경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지금 수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영의 얘기를 얼마나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신뢰 같은 어떤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어느 정도 그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유기를 했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그 이제 시신을 어느 정도 이제 흙에다 이제 파묻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장소도 이제 일부 좀 변경이 되고 한 뭐 이런 볼 때 분명히 처음에 경찰에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의 진술부터 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는 그런 걸로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여름에 굉장히 그 많은 물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그 공릉평 주변의 지형의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들, 유실물들 이런 것들이 많은 빗물에 의해 가지고 강물에 의해 가지고 씻겨서 이제 하류로 내려갔을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기영이 매장했다고 하는 매장했다고 하는 시신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집에서 동거녀 혈흔이 발견된 것에 좀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네. 그 혈흔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혈흔이 그냥 단순하게 사고라든지 어떤 생활 과정에서 이제 피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혈흔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단된 형태의 혈흔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래서 폭력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혈흔이 만들어진 그런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폭행이 가해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혈흔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이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기영이 그거는 내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간에 다툼을 잠깐 벌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진술하면 그러면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물론 몇 달 전에 그런 어떤 혈흔 자국이 남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갖다 보긴 어렵습니다만 이런 혈흔들이 이제 한 번에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여러 번의 폭력 행동 그러니까 단지 한 번 그냥 잘못 밀치거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그 폭력적인 공격 행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혈흔 형태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굉장히 난폭한 그 행동이 있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때 가해졌던 물리적인 그 폭력의 그 힘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공격력이 가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흔이 비산되거나 이런 모양을 볼 때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둔기를 휘둘렀을 때 이건 일반적인 다툼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네네. 추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폭력이 가해져서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그런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기영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네네. 검사에서는 판단 불가가 나왔잖아요. 네. 이 검찰은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근데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그리고 이제 반사회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의 이득이라든지 순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이제 행동한다. 또는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이제 부족한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인다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이제 관찰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여러 행동으로 볼 때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재범을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종합적인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분명히 경찰에서 이제 조사했을 때부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나온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요. 이번처럼 시신 없는 살인이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요. 근데 정황을 가지고 어떤 살인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이코패스 진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는 그런데 참고가 이제 될 수는 있고요. 그것 자체가 뭐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제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도 아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몸에 기침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열이 오르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감기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그런 것과 이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고 그것이 과연 위법한지 아닌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 분명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높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을 거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네. 상당히 뭐 형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황 증거로서는 작용을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또는 이제 그것 하나만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기영의 성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서 코로나19 뭐 소상공인 지원금을 타냈다고 하는 걸 텐데요. 네네. 살인 사건을 만약에 저질렀다는 가정을 하면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서 또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사회의 어떤 법 규범 내지는 사회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상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준법의식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약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뭐 행동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도구처럼 이용을 하고 수단 방법 안 그리고 하여튼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까지도 일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뭐 계속 또 좀 시신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상황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크 차이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아마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피크 차이나일 텐데요. 예. 일단 뭐 피크 차이나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진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피크를 찍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피크 차이나입니다. 이게 지난해 말부터 서구 경제학계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내면서 또 공식 언급을 했고 이게 아주 많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가 중국의 부상이 정점에 달하는 피크 차이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네. 중국의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과거처럼 이제 힘찬 성장을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뭐 반론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배가 아픈 서구의 바람이 아니냐 이런 평가 전화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중국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그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혹은 뭐 차이나 리스크다. 차이나 붕괴론이다. 이러면서 좀 비슷한 유형의 경고가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때마다 중국은 성장을 했고요. 되레 이제 선진국들의 그 성장이 꺾였는데 이번에도 뭐 이걸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반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여러 건들을 보면 역시 과거에 중국이 누리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그리고 또 인구 감소, 또 미국의 견제, 그리고 또 중국 내부의 뭐 부동산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안팎으로 중국이 어느 때보다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크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거에 뭐 유력한 근거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지난해 성장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네, 중국 성장률이 3.0%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성장률 하면 7%, 6% 얘기를 했는데 이제 3%까지 내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중국의 작년 그 성장률 목표치가 5.5%였습니다. 네. 이 성장률 3.0%가 얼마나 낮은 거냐면 이 중국이 지난번 그 코로나가 터졌던 첫 해 2020년에 2.2%. 요거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1976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 94년 이후에 지금 세 번째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앞선 두 번과 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쳤던 98년에 중국은 우리는 8% 성장한다. 그랬다가 7.8%를 기록을 했고요. 네. 2014년에는 7.5% 내외 성장한다 이랬는데 7.4%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번에는 5.5% 성장한댔는데 겨우 3%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아마 중국으로서는 정말 그 발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였을 텐데 거의 이제 중국의 하나의 신화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이제 중국의 인구를 발표를 했는데, 예. 전년 대비 85만 명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는 이제 14억 명입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중국이 대기근 여파로 인구가 줄었던 1961년 이후에 무려 61년 만에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요거 몇 년 안에 인도로 바뀔 것이다. 빠르면 내년에 인구 최고 그 대국이 인도다. 지금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인구가 지금 준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1년 만에 지금 처음이 되고요. 사실상 뭐 그 전에 1961년에도 그 인구가 한번 감소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마오쩌둥의 그 대학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겪었던 일시적인 상황이고요. 작년 중국 인구 감소는 이제 중국의 인구 감소 원년이 됐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가 감소한 원인 뭐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출생아 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중국에 1년에 태어난 아이가 1,88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9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네요. 네, 6년 만에 그 중국의 출생아 수가 지금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사망자가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출생 인구가 6년 만에 반토막이 날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 이제 출생 인구는 전년과 비교해서도 무려 아이들이 100만 명이 적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생아 수 감소가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결혼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내년에는 또 출생아 수가 더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두자녀 정책을 폐지를 했고요. 네. 지금은 우리랑 똑같이 지금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주택도 제공하고 현금도 지원하고 교육비 할인하고 출산휴가 확대하는 이제 중국도 이제 인구가 많아서 인구 감소 정책을 편다는 건 이제 옛날 말이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인구가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지금 고령화도 정말 빠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2035년에 가면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60세 이상인데 이 60세 이상이 무려 4억 명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억 명의 고령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역시 이제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1인당 GDP가 $2만 안 되는 상황에서 벌써 이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성장 동력이 뚝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는 지금 생산성이 우리나라라든가 지금 선진국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GDP의 상당 부분이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력이 감소하면 생산 감소가 아주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소비 여력도 뚝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중국 하면 세계 공장, 세계 소비 시장 이걸 바탕으로 중국이 고성장을 했는데 네. 여기 꺾였을 때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우리일 것 같아. 우리 일처럼 느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외에도 지금 미국의 대중국 고립 정책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인구 감소 이것도 예측이 됐던 일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중국도 성장을 하다 보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오히려 해외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또 성장률이 뚝 떨어진 반면에 중국은 어쨌든 통제를 잘해서 성장률 하락폭도 적었고요. 그래서 미국과의 오히려 GDP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045년 가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초월할 거다 했던 게 2035년, 2030년, 심지어 2028년까지 앞당겨졌는데 최근에 갑자기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정말 본격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대놓고 견제를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 미국이 중국산을 배제를 하고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프렌들리 쇼어링이랑 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을 흔들어 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근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지금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IPF라든가 쿼드 앞세워서 지금 중국 압박하고 있고요. 또 IRA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방지법인데 이 법도 지금 대놓고 지금 중국을 지금 차별하는 일종의 그런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년 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던 해외 연구소들도 지금 그 시기를 일제히 늦추고 있는데요.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 여기 전망을 보니까 2028년 가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봤는데 네. 지금 2037년으로 전망치를 늦췄고요. 일본경제연구센터의 경우도 2029년 가면 중국이 아마 미국을 잡을 것이야 했는데 2035년으로 늦췄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앞으로는 영원히 미국 경제를 초월하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 경제가. 네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망 재편에 대처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세계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중국 제품을 쓰다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국가에 이제 수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GM 같은 경우도 계속 중국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는 중국 내 부품 생산 일부를 이제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혼다의 경우도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30%인데 지난해 여름부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승용차랑 오토바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극비리에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식적으로 했다가는 또 중국 정부에 밑보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현상,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는 현상에 대해서 차이나 엑소더스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도 차이나 엑소더스에 동참하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그 미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소비 시장인 중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잇따라 떠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계속해서 아이폰을 전량을 중국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인도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여러 가지 뭐 아이패드라든가 에어팟, 지금 맥북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구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이 픽셀이라는 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예. 이 생산 라인을 계속 중국에 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전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테슬라의 경우도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요거 지금 또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요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떠나고 있는데, 뭐 큰 틀에 보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크고요.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 보면 이 계속해서 이제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 성향의 변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이제 경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나오면서 아예 이제는 생산지를 이제 이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줄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교육 비중이 큰 우리나라, 이 불똥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지금 중국 비중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피크 차이나가 지금 남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체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성장이 단시간에 둔화가 되면 우리한테 지금 곧바로 충격이 오는데요. 지금 당장 놀라운 게 지금 대중 무역 흑자 아니겠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지금 중국한테도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난해 1년 동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거둔 흑자 보니까 13억 달러입니다. 근데 2012년에 우리가 중국한테 거둔 흑자가 515억 달러였거든요. 지금 2012년 대비 2.5%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홍콩과 합쳐도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베트남에서 남긴 흑자보다 흑자 규모가 적어졌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적자를 보이고 중국의 흑자를 남기면서 이 동북아 3국의 수지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우리가 동북아 교역에서 잘못하면 ATM기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할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이제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대체지를 찾아서 여기서 지금 많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멕시코라든가 지금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지금 발빠르게 대체지를 찾고 있는데, 요거 빨리 그 제2, 제3의 베트남을 찾지 않으면 어쨌든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주 큰 리스크 그리고 큰 고통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기현성도 있습니다. 아, 참. 이 중국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 처지이기도 한데요. 이 글로벌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연천과 포천, 동두천, 철원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눈이 내리거나 날리고 비가 내리거나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등 강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북부 그리고 제주 산지는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1에서 5cm, 경기 남동부, 충북 북부 1에서 3, 서울 등 그 밖에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겠고 설날인 일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만 많겠고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상 1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오전에, 영남과 제주도는 오후에 일시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 습도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돈이 뭘까 종종 생각해보곤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종이에 그림 그려놓은 것에 불과한데 사람의 인생까지 좌우하니 돈을 만든 건 사람인데 정작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게 한편으로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고금리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돈을 구하지 못해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는 강남의 한 전당포를 찾아가 아내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팔찌를 맡기고 직원 월급을 빌려가는가 하면 신용도가 낮아 저축은행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종 사연이 담긴 물건을 맡기고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유품인데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며 금목걸이를 맡기기도 하고 노트북과 시계에서 닌텐도까지 손때 묻은 물건을 가져오기도 한다는데요. 종로의 한 전당포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맡긴 물건들이 진열장 가득 채우고도 넘쳐 바닥에까지 수북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전당포는 법적으로 대부업체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보통 담보물건 가격의 80~90%를 대출해준다고 하는데요. 물건을 맡기고 받은 현금에는 최고 연 20%의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주 만에 물건을 찾으러 오면 원금과 3주치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만약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전당포 측은 맡긴 물건을 처분한다고 합니다. 동네 전당포가 사라진 곳들이 많아 최근에는 멀리 지방에서도 서울의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동네 전당포가 사라지면서 현재 전국에 1,10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450개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있고요. 또 지방 가운데에서는 강원랜드와 부산 쪽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당포 업계 쪽에서는 연간 대출금이 1조 2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추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전당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면서 가슴이 조금 답답해져 왔습니다. 설도 앞두고 있는데 다급한 이들에게 전당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이 아닌 제기의 발판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헤어진 지 나도 네가 없는 삶에 많이 익숙해졌어. 네가 그리워 한때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 끝도 없이 울기도 했지. 이젠 모든 게 지난 일이야. 힘겹게 버텨왔던 모든 일들이 난 괜찮은 척 웃을게. 넌 하나도 신경 쓰지 마. 대신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어쩌면 이게 잘된 건지 몰라. 서로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할 테니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갈 내 모습을 넌 볼 수 없겠지. 삶이 너무 힘들어지 지고 세상에 찌들어가는 그런 모습 감추고 싶은 모든 걸 서로 보이지 않아도 돼. 제발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사랑하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대신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오늘의 발견에 이어 015B ON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당포와 관련해서 오늘의 발견 소식 전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사연을 담은 문자 보내주셨어요. 6220님, 요즘 다시 전당포가 거래가 많다니 안타깝네요. 물가는 오르고 살기 팍팍해지니 소중한 물건과 추억을 맡기게 되다니, 이러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셨는데요. 저도 결혼 반지를 늘 끼고 있는데요. 이 반지 전당포에다 맡기고 뭐 현금으로 바꿀 생각을 하면은 참, 그 아끼던 물건들 맡기면서 생활비 받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전당포와 관련되어 있는 추억도 갖고 계시기도 할 것 같고요. 굳이 전당포를 찾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한 20대 때 친구들하고 신분증 맡기고 뭐 술 마셨어요. 금반지를 그래서 저는 끼고 다녀요. 이런 얘기들 하곤 했었거든요. 그때야 치기로 그렇게 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전당포를 찾게 되면 그거는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316님, 제 시계와 카메라는 전당포에서 아직도 잘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 손에 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당포 어느 구석인가 전당포가 필요한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사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재감염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 재감염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니까 네. 재감염은 그러면 첫 번째 감염될 때보다 덜 위험한가? 덜 아픈가?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재감염자들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재감염자들의 비율도 좀 생각보다 높은 데다가 치명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명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치명률이 0.07%, 요게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동안 모니터링한 치명률인데요. 작년만 해도 제가 0.11, 0.13까지 전해드린 적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망자 숫자나 위중증 환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이제 감염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중대본에서 오미크론 BA.5 변이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작년 여름 2022년 7월부터 확진자 847만 2,714명을 대상으로 몇 번 감염됐는지에 따라 치명률을 따로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예. 한 번 감염됐을 때는 0.06%예요, 치명률이. 네. 그런데 두 번 감염됐을 때 보니까 0.11%인 거예요. 거의 2배네요. 2배죠. 예. 그러니까 치명률이라고 하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건데, 또 하나는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의 경우가 두 번째 2회 감염자의 치명률이 0.05%, 이게 1회 감염자 치명률은 0.02%인데요. 그거보다 3배 가까이 네. 높아집니다. 60세 이상의 1회 감염자 치명률은 0.25%인데 2회 감염자의 치명률은 0.41%다. 이거 왜 이럴까? 조금 추정을 해보면 50대, 60대의 경우는 기저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연령대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감염이 되면 치명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님이셨는데
첫 번째 감염은 어떻게 지나갔는데 두 번째 재감염이 되니까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감염이 되면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좀 살펴보면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4월 6일 사이에 환자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미감염자 500여만 명, 1회 감염자 40여만 명, 그리고 2번에서 4번까지 감염된 4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재감염자가 한 번 감염된 사람에 비해서 폐질환에 걸릴 확률은 3.5배고요. 예. 심장질환을 앓을 확률은 3배, 뇌질환을 갖게 될 확률은 1.6배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재감염 추정 사례가 대략 5명에서 1명꼴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재감염 추정 사례가 19.92%, 1월 1일부터 7일까지를 봤을 때. 그러면 재감염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고, 그리고 50대, 60대 이제 취약 연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치명률이 높아지니까 생각보다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고령층이 주로 입원한 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가 1년 사이 17배가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도 그 일상회복을 통해서 감염자가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장기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분들을 보고 생각하던 것이 어쩌면 근거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겪는 후유증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 1세 이상의 3,915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코로나19 증상이 4주 이상 계속되는 사례를 네. 전체 확진자의 24.7%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주로 여성이 더 많았어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요. 네. 여성은 30.7%예요. 후유증을 앓는 비율이. 그런데 남성은 16.1%니까 유의미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주된 증상은 기침 가래가 52.7%로 많고 저는 이 피로감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한 2주를 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는데 피로감이 20.6%, 목이 계속 아픈 인후통이 11.1%, 후각 상실, 미각 상실이 각각 9.7%였는데 증상은 남녀가 같았어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훨씬 더 많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 19세 이상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19.2%가 4주 이상의 장기 후유증을 경험하는데 남성은 14.2%, 여성은 24.7%, 또 2배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왜 여성에게서 이런 후유증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영국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기 후유증의 위험이 큰 사람들이 여성, 고령자, 네. 비만인 경우에 그 위험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네. 이건 부작용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네.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예방접종의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2차 이상 예방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후유증 비율이 30.0%였어요. 그런데 예방접종 안 한 사람의 경우는 44.8%였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치시면 후유증을 겪을 확률은 훨씬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건물에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 네.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예, 결론이 나왔는데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살인죄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2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이 결론이 난 건데요. 여기에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에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추락해서 쓰러진 걸 알고 나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던 거잖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 이 A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고의는 없었다. 우발적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실제로 강간치사로 대법의 양형 기준이 11년에서 14년 정도 돼요. 네.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년씩 깎아서 9년에서 12년 정도가 되고요. 가중처벌이 되면 1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강간치사를 적용을 해서 지금 징역 20년형이 나왔다는 건 강간치사이지만 죄질이 굉장히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인데요. 네. 아예 살인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범죄를 하면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예견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가. 예를 들어 건물 밖으로 밀어서 밀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밀었을 때 떨어져서 숨질 거라는 걸 알고 민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지만 중강간죄를 적용을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그 높이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 높이가 2, 3층이니까 8m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창틀 끝이 외벽하고 바로 되어 있으니까 위험하다. 또 하나는 추락할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위험한 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 이 피해 여성이 추락 전에 성폭행을 당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인위적인 자국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구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장소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그런 범행이 저지르고 나서도 신고도 안 했다. 그럼 이건 분명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본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위험성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고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인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취 상태였고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욕구를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에 취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랑 신분증, 피해자 지갑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이제 범행을 하기 전에 술을 한잔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툼이 있다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이 얻는 이득이 없는데 고의로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형 권고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네. 중강간 치사 혐의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기는 했지만 살해를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1심이니까 아마 지금 검찰 입장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후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잠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부모님께 용돈 얼마 드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30만 원이 대세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상황 교류를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얼마 받았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도리 입장에서도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주머니 사정이 얇다는 건데요. 하나생명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면서를 처음 3년 만에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드릴 예정이에요? 1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6.2%. 20만 원이 그 다음이었어요. 26.6%. 50만 원도 제법 있었습니다. 23.5%. 50만 원 초과 9.7%. 10만 원 이하 1.9%였는데 아무래도 계열사 임직원이니까 월급이 다 차이가 있으실 거잖아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은 한 분 얘기 들으니까 이벤트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케이크에
꽃을 이렇게 뽑으라 그래가지고. 아, 거기 만 원 이렇게 말려 있죠. 5만 원짜리가. 그거 이렇게 뽑으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네. 아니면 총으로. 아, 이거는 그래요? 돈이 조금 많이 드는데 총 쏘면 네. 그냥 끝난답니다. 그날. 근데 그 액수가 조금 너무 빨리 돈이 나가는 바람에. 아, 그것도 이게 여러 번 해봐야지.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아, 참.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벤트를 섞어서 어떻게 드리는 게 훨씬, 드리느냐. 훨씬 효과가 좋다. 고민을 참고로 해봐야 말씀드립니다. 되겠네요. 예. 근데 세뱃돈 적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세뱃돈은 또 왜 중요하냐면 네. 본인이 쓰는 설날 경비에서 세뱃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035명을 대상으로 설날 경비를 조사해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54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세뱃돈 예산이 16만 4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초등학생은 3만 원 이하,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만 원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직접 관리하는 연령은 중학생부터는 직접 관리를 한대요. 37%, 초등학생부터도 있었어요. 34.6%를 차지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그러잖아요. 세뱃돈 받으면 이리 내놔. 네.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재밌는 건 기혼의 직장인들이 미혼보다 많이 준대요. 네, 2배 더 많이 세뱃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세뱃돈이 주머니에서 돈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돈의 씨앗을 심어준다는 뜻인데 많이 주고 싶죠. 근데 물가도 걱정이기도 하고 주머니 사정도 얇지만 아이들한테 돈을 도대체 얼마만큼 줘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들도 여기 안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세뱃돈 받으면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세뱃돈을 부모님이 사용한 적이 있냐? 아까 제가 그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용돈을 물어봤던 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사용한 적이 있다가 아직까지 51.9%나 되더라고요. 어디다 쓰셨어요? 생활비로 썼어요. 39.2%. 선물 사줬어요. 32.1%. 그냥 가졌어요. 이건 뭔가요? 12.7%. 외식비로 썼습니다. 5.9% 순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금융상품은 어디다 넣으시냐. 예적금이 제일 많았어요. 아직까지 72.3%고 청소년한테 물었더니 달라요. 10명 중에 6명이 주식에 투자하겠다. 네. 물론 증권회사에서 한 거 조사이긴 합니다만 고객 9,629명과 청소년들 3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응답자의 58%가 주식, 그다음에 41%가 예금성 자산 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받는 모양인데. 이런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 있다고 봐야죠. 예. 아, 그렇군요. 요즘 경제관념이 워낙 투철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오늘 오후부터 공기가 좀 탁해지는 것 같더니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왔다고요? 네.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령도에서 오늘 오전부터 황사가 관측이 되고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스모그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눈비 지금 제가 오는 동안에도 눈인지 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게 합쳐지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이 많이 불면서 쓸려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 날씨는 어때요? 서울까지. 내일부터 이제 연휴를 시작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녁부터 내려가실 때는 좀 괜찮겠습니다만 올라오실 때는 좀 날씨가 나쁜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중부지방에서 눈과 비로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에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은 요 교통 상황이나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이 영하 3도, 전주가 0도로 오늘보단 2, 3도가량 좀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만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설 당일에는 곳곳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우선은 연휴 마지막 날 되게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영하 17도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영하 9도, 그다음에 연휴가 끝나는 날 영하 17도까지 내려가서 한파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니까 항공편하고 배편 이용하셔서 고향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교통편, 날씨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네. 설 연휴 전이니까 저한테는 그렇죠. 예, 다음 주면 설 연휴 지나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대표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예.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네. 제가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네. 뮤지컬계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 뮤지컬 어워즈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 현장에도 갔었고 해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 엄청 뜨거웠고요. 예. 예,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한국 뮤지컬 어워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네. 많이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시사회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각 부문별로 간략하게 수상자, 수상 작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니 거기서 뭐 사회 보셨어요? 레드카펫 사회 봤고요. 레드카펫 사회를 봤어요? 네. 저 레드카펫 이게 행사 메인 MC는 저한테까지는 안 오고요. 그 전에 분위기 띄우는 쪽으로 해서. 레드카펫 사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서 그렇죠. 그 유명한 배우들을 다 보신 거잖아요. 작년 한 해의 스타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약간 짓궂게도 하기도 하고 재밌게도 하기도 하고 이런 즐거운 행사를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심이시면 저는 의향이 있어서. 근데 제목이 김성환의 시사회니까. 언제 한번 바꾸어서. 제가 시사에 약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사 진행됐던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7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레드카펫 행사는 2시간 전인 5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40분 동안 레드카펫 행사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어진 여기 이제 여의도에선 가깝죠. 마곡에 있는 LG 아트센터 서울이라는 곳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곳에 노란 터널 같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연극을 하신다고 이제 공지가 되어 있던 손석구라는 배우가 거기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거기가 아마 이 공연장에 좀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유명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노란색 천장 터널에 굉장히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포토존 설치해놓고 행사를 진행했죠. 근데 거기에 포토존 참석하시고 레드카펫 서신 분이 배우가 한 80여 명이 되더라고요. 80명이요? 예. 저도 제가 사회를 봤는데 이 이제 시사야 때문에 제가 이제 대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봤는데 80명이 넘더라고요. 진행 욕심 다 채우셨네요, 거기서. 네, 근데 정신이 80명.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와, 대단하네요. 좀 80명을 인터뷰를 다 하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저랑 또 다른 어떤 기자님이랑 같이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8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뮤지컬로 시작해서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배우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또 다음 축제 때는 또 많이 좀 참여하셔서 더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이 뮤지컬이 좀 더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레드카펫을 진행했었습니다. 와, 참 대단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뮤지컬 어워드 수상 결과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7시부터 행사가 시작돼서 이 행사도 꽤 깁니다. 쇼도 있고 열 몇 개 부분에 이제 시상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밤 10시 조금 넘어서 행사가 전체가 종료가 됐는데 이 공연장에서 원래는 이게 지금 현재 뮤지컬 영웅이 공연되고 있는 공연장이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공연이 끝나고 바로 그 위에다가
행사 세트를 설치하고 로비에 있는 영웅에 관련된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가리면서 어워즈로 설치해서 하루 만에 그 셋업을 하고 이제 행사가 진행된 건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뮤지컬 영웅팀이 제가 이 시사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노래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단지동맹이라는 오프닝 곡으로 네. 이 축하 공연을 진행을 하고 이제 시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상 부분이 관객상이었습니다. 관객상요? 예, 올해의 관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2022년도에 예매처 인터파크 기준으로 해서 공연을 가장 많이 보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순서가 그러면 됐는데. 공연을 본 횟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공연을 본 횟수는 정확히는 모르니까 예. 본인의 이름으로 예매된 작품 수로 했는데 이 관객상 시상 수상하신 분이 작년 한 해에 93편을 보셨더라고요. 어찌됐든 93편을 예약을 하고 보신 거죠. 티켓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93편인데 이것도 편수지 각 작품의 재관람이나 이렇게 몇 번 보셨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한 300번 정도 보지 않으셨을까? 뮤지컬을 300번을 봐요? 예, 그렇게 이 공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났던 관객분이시거든요. 네, 그 다른 직업이 있으신데 그 전해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갖고 안식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예. 그러면서 아마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1년 동안 내내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을 하신 거 아닌가 싶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감사한데 돈이. 예, 직업이 벌만큼 버실 수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행복을 돈으로도 살 수 있기는 하니까요.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 네. 본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는 동력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예. 더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더 많이 계셔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계셔야 된다고. 오늘 대단하신데요. 괜히 또 뭐 진행 얘기했네. 아닙니다. 또 특히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상 어떤 겁니까? 예, 이어서 이제 신인상 부문이 있었는데 뮤지컬 렛미 플라이라는 작품에서 노인 역할을 이제 훌륭하게 연기했던 이형훈이라는 배우가 수상을 했고요. 예. 여자 신인상은 제가 이 시사에서 소개해드렸던 뮤지컬 마틸다의 마틸다 주인공 4명 아역 배우 이 4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시사에서 말씀드렸었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공연의 앙상블들이 앙상블상을 수상을 했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사에서 소개한 그 뮤지컬들이 상을 받네요. 그렇죠. 제가 매번 신중하게 좋은 작품을 골라오긴 하지만 이게 저희 코너 제목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제목의 그 풀네임은 무엇이든 보러 가시는데 가능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연을 먼저 보러 가세요. 이렇게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연 웬만하면 보시면 좋습니다. 다 좋은 작품들이니까. 별명 혹시 없으세요? 별명이요? 네. 저 대학로를 소개하는 영수라고요. 왜 이렇게 그거는 조금 너무 옛날 그거네요. 제가 하나 붙여드릴까요? 어떤 거? 공연계 소믈리에. 소믈리에. 좀 고급스러운 단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 쓰세요. 저랑 좀 이미지가 안 맞는데 저 약간 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신인상 받았던 마틸다 팀. 예. 마틸다 팀은 행사에서 축하 공연까지 또 이제 진행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드카펫에도 너무 많은 배우들이 출연해서 31분인가가 이 행사 날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틸다 팀은 이 공연을 충분히 즐기고 간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 할 때 보면은 보통 지난해 했었던 공연이라 공연이 종료된 공연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틸다 팀은 공연을 하고 있는 그렇죠. 팀이라 이 행사를 통해서 또 공연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아마 이유도 있었을 텐데 이번 설 연휴도 있고 하니까 이 마틸다 온 가족이 봐도 좋은 공연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네, 배우한테도 드리는 상이 많이 있지만 창작 부문으로 해서 이제 창작진들한테 드리는 상도 있는데 작곡상이 있습니다. 이 작곡상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자 신인상 수상했던 렛미 플라이라는 공연을 작곡한 민찬홍 작곡가라는 분이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뮤지컬 빨래를 작곡하신 분이에요.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빨래 작곡가 이 민창호 작곡가가 그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음악을 또 레미플라이라는 공연에서 올려서 상을 수상했고요. 네. 극본상은 제목이 좀 긴데 쇼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라는 이 작품으로 한정석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 네. 이 작가도 역시 들으시면 아실 만한 공연인 뮤지컬 레드북이나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을 쓰셨던 작가거든요. 네. 이 작가는 쓰는 작품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작가고요. 연출은 뭐 작년 한 해 흥행이면 흥행, 화제성이면 화제성 아주 대단했었던 뮤지컬 데스노트의 김동현 연출이라는 분이 받으셨고 네. 음악 감독상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의 김성수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그 무대예술상 이런 상도 있는데 미세스 다우파의 분장팀, 이 가발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 분장팀과 데스노트의 전체 무대 예술을 무대 미술을 맡아서 했었던 오피령 디자이너가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한 그런 작품들이 다 대부분 상을 탔네요. 네, 그 요즘 뮤지컬 보시는 분들의 그 공연 보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해지셔서 무대나 음향, 조명, 뭐 분장, 의상, 소품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도 관객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스태프분들이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결과물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수상자들이 아마 이 그 유명해진 우리가 들어봄직한 이 작품들의 디테일들을 완성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을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한 역할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브로드웨이 42번가라는 공연이 끝이 났는데 이제 쫑 파티를 하는데 무대 위에는 30명 남짓의 이제 배우분들이 계신데 쫑 파티 하는 자리에 가니까 140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스텝이 그렇게 많은 현장에서 거잖아요. 거의 매일 상주하는 스텝들이 그 정도 인원이 된다는 거죠. 와. 뮤지컬 금액이 비싸지는 것은 소비자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정말 뮤지컬 작품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무대 앞에 나오는 사람만 배우들만 주목할 게 아니라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맞습니다. 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도 사실은 이 조명을 한번 비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저도 그 커튼콜 되면 배우분들한테 기립박수를 막 쳐주시잖아요. 그럼 약간 샘도 좀 났거든요. 저 박수 중에 일부는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떤 그 공연계 관계자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 이 스태프들의 많은 노고를 배우들이 옷을 입고 조명을 받으면서 대신 받아주는 박수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랑에서 제작하는 뮤지컬은 뒤에 스태프도 이렇게 한번 불러가지고 박수 좀 받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스태프들은 빨리 끝나고 퇴근하길 바래서. 아니, 쫑 파티 이제 맨 마지막 막공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행사를 하긴 하는데, 좀 부끄러워들 하고,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름을 좀 알리는. 그래서 프로그램북을 좀 구매해 주시면 뒤에 이 스텝들이 쭉 명단이 있거든요. 왜 그 영화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스텝 쪽 그 자막 올라가는 거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공연 끝나고 나면은 특히 라이브 공연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차 때문에 빨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공연 사랑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그 음악을 다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노고를 다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만 이럴 때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작품들을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수상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제가 아까 남자 신인상도 받았고 작곡상도 받았다는 뮤지컬 레미플라이. 이 공연은 그 트라이아웃 공연부터 매진되고 굉장히 큰 그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이 정식 공연은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초연이 됐는데 이 작품은 그 남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본인의 꿈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어떤 그 순간에 갑자기 점점 달이 커지는 거예요. 밤에 뜨는 달이. 이 달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미래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과거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담은 공연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스포일러인데 이건 그런 그 판타지적인 공연이 아니라
사실은 그 노인이 된 남원이 치매에 걸린 거거든요. 이 모습을 네.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상황,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만들어진 아주 좀 따뜻하고 공연을 다 보고 나면 눈물이 좀 나는 이런 공연입니다. 근데 이 공연의 그 노인 역할을 아까 이형훈 배우라는 분이 네. 굉장히 잘 소화해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작품상도 같이 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미 플라이라는 작품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수상내역은 뒤쪽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왕 여쭤보셨으니까 400석 미만 작품상으로 바로 이 레미 플라이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400석을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작은 공연과 네. 좀 큰 공연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400석 미만의 작품상으로 이 레미 플라이가 수상을 하고 400석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흥행도 흥행이고 네. 화제성도 화제성이고 네. 대단한 캐스팅으로 그리고 제목 자체도 뭐 워낙 원작이 유명하니까 뮤지컬 데스노트가 400석 이상 작품상을 수상했죠. 네. 저 근데 빠뜨리신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영화상 하면은 네네. 주연상, 조연상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네. 네. 남녀 조연, 주연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연, 주연, 남녀 각각 모두 5명씩 후보가 올랐거든요. 예. 근데 뭐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재미있었던 그 이 후보가 남자 조연과 주연의 같은 작품 그리고 또 같은 역할로 똑같이 2명이 동시에 후보에 올랐는데 이제 데스노트 방금 말씀드렸던 네. 뮤지컬 데스노트의 사신 류크 그 외 데스노트 이미지 보면은 약간 머리 삐죽삐죽하게 서서 예. 사람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생긴 류크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이 류크라는 역할로 강홍석이라는 배우와 서경수라는 배우가 같은 역할로 조연상에 올랐어요. 근데 이 강홍석이라는 배우와 서경수라는 배우가 뮤지컬 킹키부츠의 네. 롤라라는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근데 롤라라는 역할로 똑같이 2명이 또 주연상 후보에 올랐어요. 되게 특이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 둘은 배우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굉장히 그 친했던 사이고 예. 이 둘이 무슨 행사 같은 데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면 그 에너지가 대단했다고들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예. 이 두 친구가 레드카펫도 함께 걸어가면서 정말 이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즐겼던 이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면요. 뒤에 등 뒤에 프로펠러 단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붕붕 날면서 갈 것 같아요. 네네. 축제였을 것 같아요. 뭐 모두의 축제라고 하지만 이 둘에게는 우리만의 축제.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같은 조연상, 주연상에 함께 올랐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고 해서 보는 이들한테도 좀 즐거웠던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막상 상 받을 때는 조금 그렇죠. 누가 상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중에 이제 데스노트의 그 류크 역할을 했었던 강홍석 배우가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의 수상 소감을 얘기해서 화제가 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조연상은 여자 조연상의 뮤지컬하면 떠오르는 뮤지컬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바로 이 뮤지컬 마틸다를 현재 하고 계신 최정원 배우가 네네. 상을 수상해서 모두가 좀 인정하는 박수를 보냈었고 예. 주연상은 제가 역시 시사야에서 소개해드렸던 뮤지컬 서편제의 예솔아 이 노래의 주인공 이자람 씨가 주연상을 서편제로 수상을 했고요. 되게 칭찬 많이 해주셨죠. 네. 예. 남자 주연상은 극본상 수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쇼맨이라는 뮤지컬의 윤남우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윤남우 배우 수상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예상을 벗어난 왜냐하면 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들이 킹키부츠, 미세스 다우파이어, 데스노트 이렇게 굉장히 큰 극장에서 했던 대작이거든요. 근데 이 쇼맨이라는 뮤지컬은 300석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서 했었던 공연인데 그래서 의뢰이 대극장에서 했던 공연에 배우한테 상이 갈 줄 알았는데 윤남우 배우한테 상이 돌아가면서 약간 뮤지컬계에서도 이제 큰 대작을 했었던 작품들만 축제를 참여하는 것 같은 그들만의 리그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윤남우 배우가 딱 수상하자마자 모두의 축제구나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작품상은요? 네, 작품상 계속 말씀드렸었던 상을 몇 가지를 받았던 작품이 결국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뮤지컬 쇼맨, 어느 독재자의 4번째 대역 배우라는 작품이 극본상, 남우주연상 이어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좋아했겠네요. 관계자들이. 네, 이 공연이 시작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했겠지만 네. 공연을 보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작품이 굉장히 내용도 좀 채워져 있고 그래서 소문이 많이 났던 작품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수아라는 한국계 입양아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네불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예.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짜 사진 작가가 된 거예요. 사진 작가 입장에서 네불라의 인생을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네불라가 그때부터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네불라의 모습이 가상의 독재 정권의 나라에서 가상의 독재자를 연기했었던 과거를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짜 독재자와 가짜 사진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고 예.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뮤지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쇼맨을요? 예. 지나갔습니다. 슬쩍. 이건 좀 아쉬운데요. 네, 제가 놓쳤어요. 앞으로 제가 더 주도 면밀하게 좀 작품들을 보고 다니면서 꼭 시사회에서 좋은 작품을 꼭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레드카펫에서 사회도 네. 보시다가 본 시상식의 사회도 보실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이 코너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설 명절 연휴에 볼만한 작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곧 연휴가 사실 본격적으로는 내일 저녁부터 연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시상식 말씀드리면서 잠깐 나왔었던 언급됐던 공연 중에서는 뮤지컬 마틸다랑 영웅이 현재 공연 중이니까 이 공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화려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물랑루즈라는 작품이 공연 중이거든요. 이 작품도 우리나라 초연이어서 네. 시간이 되신다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은 대학로 소극장에서 올리는 얼마 전에 오픈한 뮤지컬 로빈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도 좋고요. 왜 설 연휴 되면은 다들 격려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이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극 오펀스 이런 작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네. 어떻게 시간 보내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안 대표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성환 진행자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볼 거잖아요. 예, 다음 주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Let Me Fly OST 가운데 여행이란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돌아갈 것 같은 기분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이건 내 타임머신 지금 난 시간 여행 중 날개 옷을 입은 듯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어떤 불가능한 꿈